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있는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브레인 디벨롭먼트, 뇌 발달에 대한 부분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정신건강, 또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의 핵심은 이 내용인데요. 제가 한 몇 가지의 발달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개 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의 변화가 이제 청소년기 변화로 시작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춘기 변화하고 일치가 되죠, 대부분. 그때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심리적 특성을 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주장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부터는요. 소아 때 시기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걸 가장 좋게 생각하지만,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고 내 주장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위적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또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게 돼요. 내가 왜 이걸 꼭 따라가야 되지?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항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고 기존 질서를 바꾸고 싶어해요. 뭔가 불만이 많고 이 사회적인 질서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도전적 행동으로 나오는데, 특히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이 옷 혹시 이름 아십니까? 지금 브랜드 이름은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N으로 시작하는, 그쵸? N으로 시작하는 이 브랜드가 엄청 인기였죠. 놀라운 거는 이 사진이 한 장의 사진에 불과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을 쭉 한번 보시면 앞쪽에 앉아있는 애들은 별로 이런 옷들을 같이 입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맨 뒷줄에 앉아있는 애들일수록 이런 옷을 좋아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고, 두 번째는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는 같은 하위 문화, 같은 서로 간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속감을 느끼는 좋은 징표로서 이 당시에 이 옷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옷을 입은 아이들끼리는 서로가 같은 편, 우리는 같은 그룹, 우리 이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성을 갖는 이런 하위 문화를 만드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청소년 그룹이 되면 권위에도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문화, 우리끼리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아주 특징적이다. 그게 이제 이런 복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언어적인 특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어적 특성이 바로 은어, 약어, 줄임말, 우리끼리 쓰는 특정한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청소년기의 하위 문화는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의 비주류가 쓰는 문화로 시작했다가 이게 상당히 재미있고 확산성을 갖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류 문화를 오히려 거꾸로 주류 문화를 쫓아내고, 이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위에 반항하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소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우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더더군다나 더 배타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청소년과의 대화를 나눠본 많은 선생님들의 이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음악을 함께 듣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적 경험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소통하는 역할을 우리들 중에, 어른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하게 되면 그 아이와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건강한 소통이 일어나면 그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파괴적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좋은 역할을 우리 성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잖아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소통하고 그걸 극단화되는 걸 막기 위한 좋은 그런 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뇌발달이에요. 이 세 번째의 뇌발달은 상당히 독특한 청소년기 때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깎여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전전두엽의 변화들은
사실은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이 시기 때는 전두엽, 측두엽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부위들이 같이 깎여 나가는데 가장 심하게 깎이는 부위가 전두엽과 그 연결 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두엽이 깎여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깎여 나가면서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깎여 나가는 동안, 그 시기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 불안정해지는 특성이 뭐냐? 바로 감정의 뇌. 우리 안에 있는 정서를 조절하는 분노, 공격성, 시기심, 질투심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전두엽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해지니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왜 이때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살 충동이나 자해 행동이 늘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건 일시적이에요. 두 번째 또 일시적인 중요한 변화는 성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춘기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근육이 두꺼워지고 성적인 능력이 확 커지면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 사춘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청소년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의 생존 본능과 관련된 그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감정을 느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감정이냐? 예민해진다. 청소년기 때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불안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의 이 발달에 따른 뇌 발달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이 시기에 또한 청소년기에 인지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좋아져요. 지적 능력, 사고력, 그리고 이 아이 추상적 능력, 철학적 사고, 인생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 청소년기 초기부터 중기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청소년기 중기가 되면, 즉 고등학교쯤 되면은 그 인지적인 능력이 그 이전에 비해서 거의 몇 배 이상 좋아집니다. 거기에는 기억력, 사고력, 주의력, 전반적인 조절 능력이 다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말이에요. 학교나 친구들이나 또는 어디 자기가 좋아하는 동호회에 가서 칸트, 헤겔,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을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저녁 때가 되면 라면에다가 스프 조금밖에 안 났다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아이가 됩니다. 이 이율적 배반성, 파라독스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뇌발달의 특성이에요. 또래 간의 관계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친구가 전부이고 그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들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얻고 싶어 하는데 그걸 충분히 얻지 못하면 다양한 우울이나 불안 문제가 생기고 학교 폭력의 어떤 희생이 되거나 따돌림이 희생이 되면 어른들이 경험하는 따돌림, 어른들 시기에 직장에서 따돌림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는 그거보다 10배 이상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세상의 중심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훨씬 더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청소년기 특징, 이건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물론 다른 나라 아이들도 입시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도 많고 하지만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 끝나고 나면 숙제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이 학업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리큘럼 중에 교과목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여러 나라들과 함께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문학, 예술, 체육에 대한 비중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청소년기가 될 때부터 그걸 많이 높입니다. 왜냐? 문학, 예술, 체육, 특히 운동 같은 또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하는 예술적 활동들이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나 자기 조절에 굉장히 도움된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문예체가 정말 많이 축소가 돼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예체는 정말 시간 때우기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뺏기고 있다.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8가지의 특징들, 아까 얘기한 권위에 대한 도전부터 시작해서 뇌발달, 하위 문화의 구성, 또래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문예체라고 하는 활동들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합쳐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기에 이 정신건강을 어떻게 도울 건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들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상태입니다. 수용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과는 잘 싸울 필요가 있어요. 싸움을 피하지 말고 잘 싸워라. 이건 뭐냐 하면 아이들과 토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인생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앞으로 변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이것만 갖고 친구들과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만 갖고 너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게 잘 싸우는 어른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아서 할 길을 응원하셔야 돼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고립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할 길을 응원해 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결정권이 엄마나 아빠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좁은 식견만의 판단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시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역할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왜곡되어 있는 생각이나 비관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를 그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선택도 있대.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볼래? 여기서 한번 네가 이렇게 그걸 좋아하면 같이 한번 엄마랑 해보자. 아빠랑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반항, 침묵, 무시, 태도를 갖고 혼내면 안 돼요. 이때는 당연히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태도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불만스러워하는 태도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이에요. 윤리적으로 그걸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도덕 교과서 들이대지 마십시오. 걔를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마칠게요. 우리 아이들 아까 얘기한 대로 태도에 반응하지 말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자. 시간이 부족할 때 몰아붙이지 말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적게 주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제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그 아이한테 어떤 특정 라벨링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뒤, 1년 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정말 학교도 안 다니는 정말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새로운 경험들을 새롭게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본인의 노력들이 얼마나 큰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aspiration, 격려해 주자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실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오픈을 했는데요. 다행히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도 구글에서 이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함께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많이 마음이 힘드실 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실 때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